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6.25 전쟁 중공군의 공세를 요약하는 시리즈, 이번 영상에서는 중공군의 공세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가장 메인 배틀이었던 중공군의 5차 공세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공군의 3차 공세로 서울을 빼앗겼던 유엔군과 국군은 다시금 반격에 나서 서울 남부 근교까지 진격했고, 이에 중공군은 중부전선에 있던 중공군으로 서울 남부 근교에 있던 유엔군과 국군의 측 후방을 공격해 이른바 4차 공세로 우리를 포위 선멸하려 했으나 지평리 전투에서 유엔군이 막으며 중공군의 4차 공세를 저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1년 3월 15일 중앙청의 태극기를 개항하며 서울을 재수복하였죠. 강원도 전선에서도 국군 6사단이 춘천을, 국군 5사단이 인제를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3월 말에는 임진강이 흐르는 파주 문산에서부터 강원도 화천을 거쳐 강원도 동해안의 양양까지 진격하여 38선 이남 부근은 거의 다 탈환한 상태였죠. 이제 38선을 넘어 다시 북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유엔군 내부적으로 논의가 오갔고, 그동안 유엔군과 국군은 중부전선 지리적 요충지인 철원, 김화, 평강, 이른바 철의 삼각지대를 향해 공격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북진을 하든 말든 일단 철의 삼각지대는 반드시 빼앗고 봐야 했거든요. 이에 중공군도 철의 삼각지대를 어떻게든 사수하려고 했고, 또 서울을 다시 점령하겠다는 전의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중공군 총사령관 펑더화이는 마오쩌둥과 협의 후 그간 4차례에 걸친 공세를 담당했던 13병단을 뒤로 물리기로 합니다. 공세를 4번이나 치르면서 흘린 피해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대신 과거 중공군 2차 공세 당시 장진호 전투에 투입되었던 9병단과 새롭게 3병단과 19병단을 투입시켰습니다. 기존에는 13병단 하나였지만 이제는 무려 3개의 병단과 싸우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펑더화이는 5차 공세를 준비합니다. 그 사이 유엔군에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1951년 4월 11일 그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과 갈등을 빚던 메가더 원수가 유엔군 원수직에서 해임되었고, 그 후임자로는 그간 한국 전선에서 총지휘를 하던 리찌웨이 중장이 승진해 유엔군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 전선에서 총지휘를 맡을 미 8군 사령관으로는 벤플리트 장군이 부임했죠. 벤플리트 장군은 리찌웨이만큼이나 용장이자 명장이었습니다. 일전에 리찌웨이 중장은 화력 사용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벤플리트는 더했습니다. 벤플리트는 리찌웨이보다 훨씬 더 화력 사용에 제한을 없애버리다시피 하고 쏟아 부을 수 있을 만큼 쏟아 붓기로 하죠. 중공군의 5차 공세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1951년 4월 말이었습니다. 이때가 봄이라서 중공군의 춘계 공세라고도 하는데, 여태 중공군의 1, 4차 공세는 별다른 별칭이 안 붙었잖아요. 그런데 5차 공세는 춘계 공세라고 따로 부를 정도인데, 그 정도로 역대급 병력이 투입되었던 전투였습니다. 중공군 3개의 병단과 북한군까지 합류한 병력은 자그마치 70만 명이었습니다. 비록 바로 전선에 투입되지는 않았지만 후방에 있던 중공군까지 합치면은 95만에서 100만에 이르는 병력이었죠. 그야말로 인해 전술이었고, 중공군의 5차 공세는 한국 전쟁사에서 우리 한국이 외적의 침입을 받은 역사 중 612년 수양제의 고구려 침입 다음으로 규모가 큰 침입이었죠. 중공군 5차 공세의 전선에 투입된 70만 명 중 서울 쪽으로 투입된 병력만 55만이었습니다. 5차 공세부터는 기존처럼 우회후 측후방을 공격하는 전술을 과감히 포기합니다. 이젠 여기에 유엔군과 국군이 익숙해진 거죠. 대신 그냥 떼거지로 밀고 내려가는 말 그대로 인해 전술을 펼쳤죠. 중공군의 5차 공세는 1951년 4월 22일부터 전개되었습니다. 유엔군은 서울을 재수복하고 38선 이남을 거의 대부분 탈환했다는 승리에 다소 방심하고 있어서 모든 전선에서 갑작스레 밀고 내려온 중공군의 5차 공세에 모든 전선에서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중 서부 전선에서는 당연하게도 임진강 유역의 경기도 파주, 문산 지역이 가장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임진강 하류 파주에는 당시 국군 1사단과 영국 제29 독립보병여단이 사수 중이었습니다. 미군은 주로 가장 중요한 연천, 포천, 화천 이 일대에 있었죠. 그래서 중공군이 강한 미군보다는 미군이 별로 없는 파주를 공략한 겁니다. 파주를 공격하던 중공군의 규모는 파주를 사수하던 유엔군의 8배에서 10배에 달하는 병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는 설마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이 파주의 우측 설마리를 방어하던 영국 제29 독립보병여단의 글로스터 대대가 본대와 차단되어 고립되고 맙니다. 4월 22일부터 영국의 글로스터 대대는 3일간 분전합니다. 중공군은 가막산에서부터 내려오며 고지대에서 영국의 글로스터 대대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영국의 글로스터 대대는 막중한 피해를 입으면서도 3일간 쉬지 않고 싸웠습니다. 글로스터 대대의 대대장 제임스 칸 중령은 여단장과 통화를 해서 도저히 우리 대대는 싸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미 고립이 되었으니 다른 부대의 철수를 위해 시간을 벌어야 한다면 끝까지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3일을 싸우고 나니 탄약이 바닥날 정도였죠. 여단장은 글로스터 대대의 대대장에게 자력으로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대장 제임스 칸 중령은 설마리에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대대 병력 중에서 D 중대 한 부대만 무사히 포위망을 뚫었고 나머지는 전부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죠. 제임스 칸 중령 역시 포로로 잡혔습니다. 훗날 설마리 전투에서 살아남은 앤소니 파라 호클리 대위는 설마리 전투에 대한 자서전을 남겼으며 영국 스스로도 한국전쟁에서 벌인 전투들 중 설마리 전투를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끝내 설마리 부군을 빼앗기고 우리 유엔군은 철수를 했지만 아주 오래도록 영국군이 시간을 많이 벌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국군 1사단도 설마리는 아니지만 파주의 임진강 하류, 문산에서 똑같이 3일간 끝까지 싸우며 중공군에게 최대의 피해를 주고 철수하죠. 중부전선을 보겠습니다. 중부전선에서는 연천, 포천, 화천 이 일대에 미군이 주로 주둔하고 있었다고 했죠. 여기에 국군 6사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군과 우리 6사단은 어마어마한 중공군의 병력에 가평까지 남쪽으로 밀립니다. 파주 설마리에는 영국군 제29여단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가평에는 영국군 제27여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군은 영국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연방이라고 해서 영연방에 속하는 국가들도 영국군에 소속되어 있었고 가평에 주둔 중이던 영국군 제27여단에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부대가 소속되어 있었죠. 연천, 포천, 화천 일대가 중공군의 공세에 뚫렸고 미군과 국군이 후퇴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연천, 포천, 화천보다는 후방인 가평에서는 영국군 제27여단이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중공군은 5,000명씩 2개로 부대를 나누어 가평의 504 고지와 677 고지를 공격했습니다. 가평 504 고지를 지키던 부대는 호주군이었습니다. 4월 23일에서 24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중공군은 무려 4차례나 걸쳐 호주군의 504 고지를 공격했지만 호주군은 모두 무찔렀습니다. 물론 호주군의 피해도 컸죠. 중공군은 지속적으로 군대들을 밀어넣으며 호주군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필 지시 하달과 소통에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호주군을 지원하려고 했던 영국군이 다른 데로 가거나 호주군 일부가 철수하기까지 하면서 504 고지에 남아있던 호주군 일부는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죠. 24일 오전 때마침 뉴질랜드의 포병연대가 나타나 엄청난 화력 지원을 해주며 504 고지에 있던 호주군을 방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호주군이 역습을 감행해 중공군을 무찔렀죠. 가평의 504 고지와 동시에 504 고지 반대편에 있던 가평의 677 고지는 캐나다군이 사수하며 중공군과 싸웠습니다. 677 고지에 있던 캐나다군은 고작 450명. 가평 전투의 모든 시선은 504 고지에 가 있었고 677 고지의 캐나다군을 지원해주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450명의 캐나다군은 5,000명의 중공군을 상대로 고지대를 통해 싸웠습니다. 캐나다군도 혈전을 벌이며 전멸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504 고지 전투를 끝내고 온 뉴질랜드 포병여단이 화력 지원을 해주었고 677 고지도 사수하는 데 성공했죠. 가평 전투의 승리로 중부전선에서는 중공군의 공세가 저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부전선에서 중공군이 저지가 되면 당연하게도 서부전선에 있던 중공군에게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겠죠. 캐나다군, 호주군, 뉴질랜드군 스스로도 6.25 한국전쟁에서 가장 기념하는 전투가 가평 전투랍니다. 가평 전투의 승리로 사실상 중공군은 서울 진격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서부전선에서 중공군은 의정부까지 내려왔다만 경기도 방면으로 중공군의 협조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래도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던 펑도화이는 어떻게든 의정부에서 서울로 강제로 병력을 집어넣었는데 4월 29일에서 30일 북한산 일대까지 중공군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서울 시내에서 미군이 화력을 그대로 쏘아붙어서 중공군의 진격은 좌절되고 서울 점령은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중공군의 5차 공세가 이 펑더화이의 회심의 일격이었던 만큼 이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5차 공세를 포기할 수 없었던 펑더화이는 4월 공격은 깔끔하게 졌다고 판단을 했지만 5월 다시 5차 공세를 재개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중공군의 5차 공세는 4월 공세와 5월 공세로 구분한답니다. 4월 공세에서 펑더화이가 느낀 건 역시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은 상대하기가 버겁다. 5월 공세부터는 기존대로 전투력이 약한 국군을 노리자는 전략으로 바꿉니다. 그렇다면 국군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는가? 거의 모든 전선에 국군이 일부 주둔하고는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서부전선과 붙어있는 중부전선의 경우 확실히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이 비중이 많았고 반면 동부전선, 지금의 강원도 인제 일대에는 우리 국군 부대들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펑더화이는 차라리 동부전선에서 국군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대거 남하하는 것을 5월 공세의 목표로 삼았고 서부전선에 있던 중공군 3병단과 9병단 병력 25만 명을 강원도
인제로 보냅니다. 당시 강원도 인제에는 국군 5사단, 7사단, 9사단, 3사단, 4개의 사단이 주둔 중이었죠. 1951년 5월 16일 중공군 5차 공세의 두 번째 5월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동부전선에서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에 아니나 다를까 국군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가장 왼쪽부터 5사단이, 그 다음 7사단이, 그 다음 9사단이, 그 다음 3사단이 차례대로 무너졌죠. 4개의 사단은 각자의 루트에 따라 밑으로 철수 중이었습니다. 그중 9사단과 3사단은 강원도 인제의 현리까지 내려오는데요. 그들의 최종 철수 목적지는 강원도 평창이었습니다. 북쪽에서는 북한군 3군단과 5군단이 우리 국군 9사단과 3사단을 쫓고 있었고, 북한군의 공격을 피하며 현리에 있던 국군 3사단과 9사단은 강원도 평창으로 후퇴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현리에서 평창까지의 도로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도로는 오미제라는 고개를 넘어야 했고, 곳곳에 여러 산들이 쌓여있어 능선이 연달아 이어진 구조였죠. 즉 매복하기 딱 좋다는 뜻이죠. 북한군의 공격을 피해 철수하던 국군 9사단과 3사단이 오미제 고개를 통해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일찌감치 중공군이 미리 오미제를 장악하고 차단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9사단과 3사단 병력은 철수하느라 경황이 없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오미제를 향해 내려가다가 매복해 있던 중공군의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오미제를 뚫을 수가 없던 국군 9사단과 3사단은 정상적인 도로를 포기하고 옆에 있던 방태산이라는 해발고도가 1400m에 이르는 산을 넘어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살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방태산의 해발고도가 결코 낮은 산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병사들과 장교들이 방태산을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고 이들은 무기와 장비까지 버려가면서 방태산을 넘었습니다. 도저히 산을 넘지 못할 것 같던 병사들은 그냥 산 아래로 다시 내려가 중공군의 포로가 되었죠. 그렇게 방태산을 힘들게 넘어 목표로 했던 강원도 평창에 도착한 우리 국군의 병력은 처음 병력의 4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잃어버린 장비와 무기는 훨씬 더 많았고요. 참패도 이런 참패가 없었으며 현리전투는 6.25 한국전쟁 가장 부끄러운 전투로 꼽히는 전투랍니다. 현리전투에서 40%만 남은 9사단과 3사단은 국군 제3군단으로 편제되어 있었는데 미군의 벤플리트 장군이 유재흥 군단장에게 당신들 병력이 어디 가느냐고 물었을 때 유재흥은 모른다 라고 대답하자 화가 난 벤플리트는 제3군단을 해체해버렸습니다. 제3군단은 몇 년 후 다시 창설되기는 하지만 참 창피한 일이죠. 첫 공격에 대성공을 한 중공군은 그대로 강원도 더 남쪽으로 남진했습니다만 미군 제2사단이 강원도 홍천이 778 고지에서 중공군의 고지를 성공적으로 사수했으며 경기도 광주에 있던 미군 3사단이 급하게 강원도로 넘어와 평창까지 내려온 중공군을 평창의 운두령에서 막았고 또 강릉을 막고 있던 수도사단에서도 급하게 연대병력을 강원도 평창으로 보내주어 수도사단의 1연대가 평창의 대관령을 성공적으로 사수하였습니다. 현리전투를 통해 강원도 인제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국군 9사단과 3사단이 후퇴하고 있는 동안 승리의 자신감에 중공군은 중부전선에서도 진격을 감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중부전선에서는 중공군 19병단의 63군이 가평을 통해 경기도 양평으로 남하 중이었습니다. 양평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양평에는 용문산이라는 유명한 산이 있죠. 용문산을 기점으로 양평을 방어하는 부대는 국군 6사단이었습니다. 저번 5차 공세 1편에서 다뤘는데 중공군이 4월 처음 5차 공세를 퍼부었을 때 강원도 화천에 있던 국군 6사단은 사창리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받고 너무 놀라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있는 무기 없는 무기 다 버리고 준행랑을 쳤습니다. 그래서 국군 6사단은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형식적으로나마 용문산에 배치되어 있었던 거죠. 6사단의 사단장이었던 장도영 장군은 사창리 전투에서의 도주를 매우 치욕스럽게 여기고 있어서 이후 무기들을 지원받으면서도 연대장과 대대장들을 전부 교체하는 등 6사단을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6사단은 결사 항쟁을 다지고자 철모에 결사라고 적은 머리띠를 두르기도 했죠. 언젠간 이 치욕을 만회하겠다는 장도연 사단장의 의지가 활활 불타오르고 있을 때 중공군 19병단의 63군이 가평을 지나쳐 용문산 방면으로 내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장도영 사단장은 6사단의 2연대를 용문산에서부터 약 15km 북쪽으로 떨어진 북한강 홍천강 일대로 보내 내려오는 중공군을 정찰하도록 하였습니다. 5월 18일 중공군 63군이 북한군과 홍천강 앞에 나타나자 2연대는 각 대대별로 강을 넘으려는 중공군에게 피해를 주면서 철수하였고 철수한 6사단의 2연대는 북한강과 용문산 사이에서 진을 치고 중공군의 공격을 철통 방어하였습니다.
육사단 2연대는 각 대대별로 방어에는 유리하지만 공격에는 불리한 지형을 선점하고 각 대대별 긴밀하게 상호 엄호 및 협조할 수 있는 위치를 고수하면서 철통 같은 방어 대형을 구축했고 약 6배 차이가 나는 중공군을 상대로 중공군의 모든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병력 차이가 압도적으로 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면 육사단 2연대가 지쳐갈 게 뻔했죠. 당연하게도 장도영 사단장은 용문산에 주둔 중이었던 육사단의 다른 연대들을 지원 보내주고 싶어 했지만 벤플리트 사령관이 최후의 일격을 위해서 기다리자고 지시했습니다. 대신 미군은 포병대대를 지원해주어 용문산으로 내려오려는 중공군에게 불세례를 퍼부어주고 있었죠. 점차 시간이 지나며 조급해지는 건 중공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사단의 2연대가 워낙 잘 싸워서 중공군은 육사단 전체 병력이 있다고 생각해 그냥 가지고 있는 병력 대부분을 여러 방면에서 밀어 넣기로 합니다. 많은 병력을 투입해서 그냥 몸빵으로 밀고 나가자는 거죠. 이때가 5월 19일이었는데 벤플리트 사령관은 드디어 때가 왔다면서 5월 20일 오전경으로 서부전선에서부터 동부전선에 이르기까지 전 유엔군과 국군 총 반격을 지시했습니다. 유엔군과 국군의 대규모 반격에 중공군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쪽으로는 파주와 의정부 일대를 탈환했고 중부전선에서는 용문산에서 기다리고 있던 육사단의 다른 연대들이 빠르게 2연대가 있는 곳으로 가서 2연대를 구출해주면서 중공군 63군을 쫓아냈습니다. 이 전투가 용문산 전투이며 용문산 전투로 육사단은 국인 체면 제대로 회복했던 거죠. 용문산 전투 때 중공군 63군의 피해가 4천에서 5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여기까지가 중공군 5차 공세의 두 번째 페이지 5월 공세이고 모든 전선에서 유엔군의 대반격에 중공군이 후퇴하기 시작하면서 중공군의 5차 공세도 끝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벤플리트 사령관은 단순히 중공군의 공세를 막아낸 것에 만족하지 않고 철수하는 중공군을 추격하기로 합니다. 모든 전선에서 유엔군의 진격에 중공군은 각 부대별 연락과 통신이 모두 단절되었고 전열이 완전히 와해된 채 각자 철수하는 마치 아수라장 같은 철수였습니다. 그중 벤플리트와 이승만은 강원도 화천의 중요성을 실감해서 어떻게든 화천을 확실하게 장악하고자 했습니다. 화천은 지리적으로 철원을 포함한 철의 삼각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요충지이기도 하고 또 화천에는 화천 수력발전소가 있거든요. 이에 미군이 화천에 들어온 중공군 퇴로를 전부 차단하고 포위하자 화천에 있던 중공군은 화천 저수지에 그대로 고립되었고 미군의 공군과 화력 세례를 받다가 결정적으로 5월 27일부터 국군 6사단이 화천 저수지, 이른바 화천호로 투입되어 28일까지 중공군을 섬멸해버렸습니다. 화천호에 고립되어 있던 중공군이 이 전투로 사망한 전사자 수가 무려 2만 5천 명이었습니다. 화천호 전투의 승리로 이승만 대통령이 크게 기뻐하며 국군 6사단의 공로를 치하하고 훗날 화천호를 오랑캐를 무찌른 호수였다며 화천호의 이름을 8호호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이 전투가 8호호 전투입니다. 8호호 전투는 중공군 5차 공세를 마무리 짓는 화룡점정 같은 전투였고 회고에 의하면 온통 중공군 시체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공군이 역대급으로 최대 규모의 병력을 동원해 공격해온 중공군의 5차 공세는 역대급 최대 규모의 피해만 입으면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1950년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압록강까지 진격하려던 유엔군과 국군을 중공군이 청천강 일대로 밀어냈던 중공군의 1차 공세, 1950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중공군이 청천강에 있던 유엔군과 국군을 밀어내고 평양을 함락했던 중공군의 2차 공세, 1950년 12월 31일부터 1951년 1월 8일까지 중공군이 유엔군과 국군을 경기도 남부로 밀어내고 서울을 다시 빼앗겼던 중공군의 3차 공세, 썬더볼트 작전으로 유엔군과 국군이 서울을 탈환하자 다시 서울을 뺏고자 1951년 2월 11일에서 15일까지 중공군이 공세에 나섰으나 지평리 전투에서 막히고 말았던 중공군의 4차 공세까지 있었습니다. 4차 공세 실패 후 중공군의 사령관 펑도하이는 1951년 4월 역대급 규모의 병력을 동원한 5차 공세에 나섰죠. 하지만 가평 전투에서 막히고 말았고 목표로 했던 서울 진입도 실패하자 5월 한 번 더 대대적인 공세를 감행했으나 용문산 전투에서 막히고 유엔군의 전면적인 반격에 된통 당하기만 하다가 결정적으로 8.55 전투에서 중공군은 병력 태반을 잃으며 5차 공세는 실패로 끝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5차 공세의 경우 4월 공세와 5월 공세로 나누고 후대에서는 이를 중공군의 5차 공세와 6차 공세로 구분도 하지만은 실제 당시의 중공군은 4월 공세나 5월 공세나 별도의 공세작전이 아닌 하나의 공세작전으로 인지하였습니다. 벼랑간 중공군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감행했던 5차 공세였던 만큼 피해가 너무 막심하자 펑도하이의 중공군은 이제 전쟁으로 미국을 포함한 유엔 연합국들을 한반도에서
쫓아낼 수가 없구나. 그들이 목표로 했던 무력을 동원한 적화 통일은 어렵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는 유엔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공군의 5차 공세를 성공적으로 막고 그들을 내쫓으며 기존 38선보다 더 진군하긴 했지만 미국 본국을 포함해 유엔군 사령부의 경우도 계속 전쟁을 이어간다고 해서 중공군을 한반도 땅에서 모두 몰아내고 한국을 분단국가가 아닌 완전한 통일국가로 만들 수 없다는 현실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도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국 전쟁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하게 장기화되고 있었고 한국 전쟁이 미국에게 점점 부담이 커지자 미국, 중국, 소련 모두 이제 전쟁을 끝내야겠다고 판단, 본격적으로 휴전협정에 들어서게 됩니다. 1951년 6월 30일 리찌웨이 유엔군 총사령관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휴전을 제의했고 7월부터 휴전회담을 위한 준비에 착수합니다. 1951년 7월 10일 양측 대표들이 개성에서 처음 만나 회담 의제에 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가지 안건이 있었지만 합의한 것보다는 합의하지 못한 건들이 더 많았습니다. 합의된 의제 중에 하나는 휴전선을 기존의 38선이 아니라 현재의 군사분계선으로 삼으며 단 군사분계선은 휴전협정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전세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었죠. 반면 절대 합의를 보지 못한 안건은 포로 송환 문제였습니다. 각 군의 포로들을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원래 본국으로 귀국시킬 것이냐, 아니면 포로에게 선택권을 줄 것이냐를 두고 북한과 미국이 합의점을 전혀 찾지 못하면서 휴전협상은 언제나 별 소득 없이 장기화되었습니다. 그 사이 전투는 당연하게 계속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군사분계선을 휴전협정이 최종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때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정했으니 말이죠. 서부전선에선 전투가 거의 없었습니다. 우선 남한과 북한의 양수도가 서쪽이고 또 휴전협상이 진행되는 판문점도 서쪽이니 큰 전투가 벌어질 수는 없었죠. 따라서 휴전협상이 이루어지는 동안 전선은 중부전선과 동부전선, 강원도의 산악지대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악지대에서는 평야지대를 점령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적절히 감지할 수 있는 고지대를 점령하고 있어야 하죠. 고지를 점령하고 있으면 그 인근 평야지대도 점령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원도 부근에서는 주요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지리한 고지전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휴전협정 발효 시점으로 삼았기에 고지전은 결국 휴전이 체결되어야만 그만둘 수 있는 건데 포로 송환 문제로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고 휴전이 협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선은 고착화되고 휴전이 될 때까지 고지전에서는 서로 뺏고 뺏기는 패턴이 무한정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51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강원도에서의 고지전은 1953년 상반기까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벌어졌습니다. 정말 소모적인 전투였죠. 하지만 1953년 상반기부터 휴전 협상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훗날 밝혀진 것이지만 사실 소련의 스탈린이 미국의 시선을 유럽이 아닌 아시아로 계속 잡고 있고자 한국전쟁에서의 휴전을 의도적으로 질질 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3년 3월 소련의 스탈린이 죽자 2년을 질질 끌어온 휴전회담이 갑자기 박차를 가해 추진됩니다. 가장 핵심 골자였던 포로 송환 문제도 일단 고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포로들은 먼저 고향으로 다 보내주고 남은 포로들은 중립국으로 이송한 뒤 그곳에서 남한과 북한 중 희망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전쟁이 끝나나 싶었지만 중국의 마오쩌둥과 펑도화이는 휴전 체결 직전 마지막 공격을 감행해 전쟁의 마지막 전투는 중공군이 승리하는 그림으로 끝을 맺겠다며 최후의 공세를 준비합니다. 중공군의 목표는 강원도 철원과 화천 그리고 지금은 북한의 땅인 강원도 김화 사이에 있던 금성지구라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금성에는 우리 국군이 주요 고지들을 점령해 있으면서 전선을 공격적으로 돌출시켜 놓은 상태였는데 이는 훗날 군사적으로 상당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며 북한군도 금성지구로 공격하는 중공군의 공세에 환호했습니다. 이 전투가 금성전투이며 6.25 전쟁의 마지막 전투라고도 하고 중공군 최후의 마지막 공세라고도 하죠. 금성지구로 진격하는 중공군은 구병단 소속의 24군과 20병단 소속의 54군, 60군, 67군, 68군 도합 24만 명이었습니다. 하나의 전구만을 공격하는 병력치고는 꽤 큰 규모입니다. 이에 금성지구에 있던 우리 국군은 6사단, 8사단, 5사단이 주둔 중이었고 금성과 붙어있는 강원도 양구의 단장의 능선 부근에는 국군 20사단이 주둔 중이었습니다. 1953년 6월 10일 중공군은 마침내 금성지구를 향해 마지막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미군이 아닌 국군을 집중 공격하겠다는 중공군의 전략은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말기의 국군은 예전의 국군이 아니었습니다. 중공군의 초기 공세 때는 우리 국군이 중공군의 맹공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덜어 보였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전선 동부측에 있던 국군 제5사단이 5일을 싸운 끝에 6월 15일 중공군 1만여 명을 사살하면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유엔 공군의 폭격기들도 공중 화력 지원으로 크게 활약을 했고요. 그리고 금성지구와 거의 바로 옆에 붙어있던 강원도 양구의 20사단이 측방 엄호와 지원을 위해 6월 22일 강원도 양구군의 M1고지를 탈환합니다. 12일간 국군이 18번 성공하고 중공군이 22번 성공하면서 M1고지가 16번이나 주인이 바뀌었죠. 얼마나 처절한 전투였는지 감이 오시나요? 강원도 양구에서 20사단이 M1고지를 사수한 덕에 우회 후 축구방 포위 선멸이라는 중공군의 전형적인 전략도 진행하기 어려웠죠. 단 중공군이 오른쪽으로 우회를 하지 못할 뿐이지 왼쪽으로는 우회할 수가 있었습니다. 금성지구의 왼쪽은 철원이었는데 7월 6일부터 11일까지 중공군이 철원의 화살머리 고지를 빼앗으러 다시 공격해왔는데요. 당시 화살머리 고지에는 국군 2사단이 있었습니다. 중공군이 주특기가 야습이잖아요. 그런데 김응수 사단장이 중공군의 주특기인 야습을 역이용해서 우리가 먼저 야습을 감행해 빼앗겼던 전초기지들을 다시 탈환해내며 방어에 또 승리합니다. 어느 쪽이든 우회가 불가능해지자 1953년 7월 13일 중공군은 금성을 향해 대대적인 진격을 감행합니다. 전형적인 인해 전술로 금성에서 국군을 몰아내 화천 저수지 즉 화천호까지 내려가는 것이 목표였죠. 금성의 고지들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투가 벌어졌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지만 주요 고지들을 다 빼앗기고 우리 국군은 금성천 평야지대까지 철수하려고 했는데 중공군의 맹공으로 국군은 더 남쪽까지 철수해 철원의 덕근산과 화천의 백암산까지 밀립니다. 여기서 더 밀리면 진짜 화천 저수지까지 뚫리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철수했던 국군 중 5사단, 8사단, 11사단이 대반격이 나섰습니다. 그렇게 7월 19일이 되면 금성천 평야지대까지 진격합니다. 이때가 휴전협정 열흘 전이었기에 더 이상 전투는 부담스럽다고 판단한 유엔군 사령부에서 진군을 저지했고 이렇게 금성 전투가 끝이 났습니다. 비록 금성의 여러 고지들을 빼앗긴 게 한이지만 그럼에도 금성천 평야지대까지는 수복하면서 전투가 끝났죠. 이 마지막 금성 전투로 지금의 강원도 철원, 화천 국경지대가 확정되었고요. 중공군의 마지막 공세답게 전투는 매우 치열했습니다. 금성 전투로 국군 1만 4천 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중공군은 무려 6만 6천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기록에 따라 더 많았을 거라 추정하기도 합니다. 아군과 적군 합쳐서 일주일간 8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한국 전쟁의 막을 내리는 가장 비극적인 전투였죠.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밤 10시부로 모든 전쟁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